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제가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단편 영화 The Man and the Dog이라고 있어요. 사람 한 명, 개 한 마리란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공장에서 누가 일하게 될까? 생각해보면 사람 한 명,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사람 무슨 일을 하냐? 개밥 주는 일. 그럼 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사람이 기계 못 만지게 하려고. 사람이 기계를 만지면 고장 나니까 완전 자동화된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건드리면 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 되게 오래된 농담인데요. 근데 사실 이런 세상이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올 거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왜 안 오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농담 자체도 1978년에 데이터메이션이라는 영국 잡지에 나왔던 당시에 영국 노조에서 유행하고 있는 농담이라는 뭐 그런 거 얘기거든요. 단편 영화까지 그 사이에 나왔고 한데 아직 안 왔다 이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생성 AI 시대에 드디어 그게 왔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 전조가 나타났다. 초기의 전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면은 사실은 반론이 많아요.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반론들 쭉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AI의 기술 수준이 아직은 낮아서 특히 인간의 노동 중에서 지적인 활동은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자동화 때문에 인간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거 첫 번째 반론이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혹시 몇 개 없어진다고 그래도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가 개발됐을 때 마차가 없어지고 마부나 말을 돌보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자동차 산업이 생겨서 자동차 공장에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지 않았냐. 일자리 많이 창출하게 됐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자동으로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직무는 대체돼도 직업은 남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단순한 직무들의 합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수술하는 것만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일의 총체를 하는 것이고 수술은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것인데 수술은 대체할 수 있지만 수술하는 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종합적인 일은 대체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보호자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보호자들의 마음을 케어하기도 하고 또 생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환자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그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는데 그것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이제 격파됐다. 첫 번째, 대체할 수준이 안 됐다는 건 생성 AI가 대체하기 시작한 직무가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자동화 인공지능 데이터 가지고 국제결제은행이나 데라 나스모글러 같은 이런 학계와 이 연구 현장에서 다 그런 일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세 번째, 직업까지 대체되고 있는 곳이 많고 물론 대체되지 않는 직업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세 가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업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크몽이나 스모 같은 사이트예요. 프리랜서들 일감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일감 올려놓고 또 기업들은 또 일자리 찾는 프리랜서들 중에서 누가 필요한지 여기에 올려놓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반응이 가장 빨라요.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대체된다고 하면 기존의 기업에서는 사람을 기계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또 기업은 시간 단위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어지면 그냥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당 얼마짜리 일이다 이걸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가격이 일감의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알 수가 있는데요. 이챗 GPT가 나온 다음에 change in number of Upwork jobs. 그러니까 업워크에 포스팅된 공고된 일자리 숫자가 넘버 요 샵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집계를 해본 겁니다. 요 블룸즈베리라는 데서 집계를 한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 빨간 게 감소한 겁니다. 2022년 11월 이후에 2024년 2월까지 올해 2월까지 집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이팅 엄청나게 줄었죠. 한 33% 줄었습니다. 빨간 게 감소고 초록색이 증가인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준 게 트랜슬레이션 번역이죠. 번역 일자리가
또 19%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가 고객 응대예요. 콜센터라고 많이 그러죠. 예전에는 전화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채팅으로도 하고 또 이렇게 게시판에 댓글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요것도 16% 줄었네요. 딱 글쓰기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챗GPT는 뭐니 뭐니 해도 글쓰기와 관련된 인공지능이고 고생성 AI가 굉장한 기능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렇게 일감의 개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디오 에디팅 앤 프로덕션 동영상 편집 제작이라는 건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비디오 관련된 생성 AI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지?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거 조금 이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씩 늘어요. 이거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이 왜 늘어날까? 미드전이나 달리 2, 달리 3 계속 나오면서 이게 이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지 생성 AI가 디자인 잡 없앨 수 있잖아요. 왜 이럴까? 이것도 조금 이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수를 보시면 글쓰기, 라이팅, 글 쓰고 편집하고 하는 건 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일감도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소득도 줄었다. 크게 줄어든 게 번역이었죠. 트랜슬레이션.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보수도 많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글쓰기, 번역, 고객 서비스 이 세 가지 일자리는 개수도 줄고 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실 만한 게 이 동영상 제작 편집이에요. 아까 동영상 제작 편집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는 되게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수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동영상 편집 제작 여기는 일자리 수는 굉장히 늘었는데 보수는 확 줄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죠?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옛날 같으면 대기업이나 또는 고품질의 이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발주자들이 비싸게 이 용역을 내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용역의 개수는 굉장히 늘었는데 그냥 중소기업이나 개인이라도 내가 중소기업이지만 홍보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AI가 만들어 준다는데 이제는 좀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싸게 한번 해볼까? 싸게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개수는 늘다가 이제 자동화 기술이 더 진전되면 개수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보셔야 돼요.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보수도 늘어났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보수는 늘어났는데 아까 일자리 개수 보시면은 그래픽 디자인과 웹 디자인의 일자리도 늘었었거든요. 아니 미드전이 달리 다 잘 나왔는데 왜 그러냐? 이미지 생성 기술 좋아졌는데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사람들이 이 기술을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글을 생성하게 만드는 프롬프팅이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누구라도 대화는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지 생성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프롬프트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얘가 엉뚱한 그림을 막 그린단 말이죠.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적은 겁니다. 글 쓰기는 상대적으로 쉽고 그림 그리기는 인공지능에게 일시키기가 아직은 어렵고 조금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아마도 단가도 떨어지고 일감도 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보면요.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죠. 그래픽 디자인 있고요. 웹 디자인 있고 개발은 이제 프론트엔드 겉으로 보이는 것들 개발하는 일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은 백엔드 디벨롭먼트 백엔드 뒷단의 엔진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들을 다 트렌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명확한 것은 글쓰기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챗GPT 나온 시기거든요. 2022년 11월 올해 2월까지 쭉 계속 감소하고 있죠. 물론 계절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정도 감소하면 1년 내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사실은 살펴봐야 되죠. 진짜로 이게 챗GPT 때문인지 확증을 해봐야 되니까 연구자들의 논문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건 그냥 수치를 살펴본 거고 논문 보면 명확해요.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업워크를 본 겁니다. 이 시기가 지금 2022년 11월 왼쪽은 일자리 개수 넘버 체인지 인 monthly freelance jobs잖아요. 일자리 변화 그리고 소득 변화 보시면 챗GPT 나온 뒤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요때는 큰 변화가 없죠, 전에는. 근데 이후엔 뚝뚝뚝 떨어지죠. 요게 지금 글쓰기 잡입니다. 여기 지금 writing and editing jobs라고 돼 있죠. 글쓰기하고 편집하는 일감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소득도 글쓰기 편집의 경우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어버크에서 공고난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숫자를 세어본 거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휘 교수하고 그 공동 연구자 3명이 같이 쓰신 워싱턴 대학하고 뉴욕 대학의 연구자들이 같이 쓰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건데 현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생각해 볼 필요는 좀 있어요. 지금 생기고 있는 일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글쓰기 잡의 경우에 옥소팔러틱스라는 데 보시면은 이게 정치 관련된 서베이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2030 세대가 많이 가입하고 있고 정치 토론도 하고 설문 많이 하는 건데 이 회사는 22명 있던 인력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상근하던 22명 인력 중에 대부분이 하던 일이 글 쓰는 일이었어요. 정치 기사들 가지고 이슈가 뭔지 파악해서 그 현안과 관련된 설문지를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쭉쭉쭉 발송해서 설문지 취합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설문지 쓰는 건 AI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 바뀐 거죠. 글쓰기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번역을 생각해 볼까요? 돈을 받고 계약을 맺고 일하는 번역사들은 주로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번역 회사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번역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그 일본 기업의 웹페이지를 번역해 달라. 미국 기업의 그 제품 매뉴얼을 번역을 해 달라. 이렇게 발주를 할 때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계 번역은 하지 말라.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게 바뀌어서 기계 번역 사용하라고 허용을 해주는 대신에 단가를 70%로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계약을 새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하면 기계 번역이 이제 실제로 이 번역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전까지는 기계 번역이 기업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할 글이 아니고 공지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써야 되는 글이면 사실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번역사한테 무조건 맡기고 싶었는데 기계 번역, AI 번역은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AI 번역도 인정할 수 있다. 인간이 한번 검수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을 더 싸게 지불하겠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담당자가 그냥 번역사의 검수도 거치지 않고 담당자 검수까지 가버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콜센터예요. 국민은행, KB국민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240명. 23년 12월에 해고 통보를 한꺼번에 받았었어요. 이게 AI 콜센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는데 물론 이분들은 항의하고 싸워가지고 일자리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콜센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상담사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에 나갈 때에 많이들 이렇게 나가서 인원이 줄어들면 새로 뽑질 않는 거예요. 기업 쪽에서. 그냥 계속 줄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AI 챗봇이 이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인간의 성능에 굉장히 근접하게 오니까 점점점 대체를 해가는 거죠. 광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라가 이 오픈 AI에서 나온 다음에 이게 계속 가면 지금은 1분까지 영상 생성을 하는데 이게 계속 가면은 우리 쇼폼이나 이런 광고 제작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살아남질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최근에 사실 일본의 한 광고회사에서 AI하고 대결을 했어요. 인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만든 광고하고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만든 제품 넣고 두 가지 광고 만든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어떤 광고가 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인간이 이기긴 했지만 52대 48로 이겼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한 광고 만드는 일까지도 이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자동화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자동화를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 도입률 최고라는 거 아세요?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다 우리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특히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이 성장을 해왔는데 이때에
과거에 60년대, 70년대부터 쭉 제조업 성장을 해왔던 국가들은 과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을 만들어 놓은 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아서 로봇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새롭게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로봇이 들어와서 생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거 한번 보세요. 1990년대 초반 이후에 2010년대 후반까지 쭉 집계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부가가치는 7배 가까이 늘었어요. 근데 제조업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성장했는데 일자리가 그래도 많이 늘지 않았어요? 주변에 보면 자, 늘어난 일자리 제조업이 아닙니다. 성장한 건 제조업이고 일자리는 도매, 소매, 음식, 숙박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5개 영역에서만 늘었습니다. 굉장한 불균형이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에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네, 무인 점포 이미 강남이나 목동 같은데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조금 중산층 이상 사는 지역엔 무인 점포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육점도 무인, 과일 가게도 무인이에요. 금세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반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거 격파한 겁니다. AI 중에서 특히 글쓰기 보면은 분명히 인간을 능가했고 그래서 대체되고 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없어진 일자리 있으면 생기는 일자리도 있지 않냐. 요 얘기 조금 해볼게요. 생겨나는 일자리가 뭐겠어요? 생겨나는 일자리는 경제 전체로 보면 많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굉장히 깊은 연구가 필요한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AI가 도입돼서 일자리가 없어졌으니까 AI를 만드는 일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는. 그러면 그 생기는 일자리가 뭐냐? 머신러닝이라고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사실은 생기기 가장 쉬운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 오픈 AI가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챗GPT 만드는 노동자가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구글이 얼마나 더 많이 노동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거기서 경제 전체를 먹여 살릴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많은 기업들, 중견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야 경제 전체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려면 거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고용이 증대하려면 그러려면 머신러닝 일자리하고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가 모든 기업에서 생겨야 됩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AI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오픈 AI의 챗 GPT를 닮은 걸 우리가 개발을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수조 원이 들지도 모르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챗 GPT의 API 연결해서 GPT-4를 가져다가 우리 회사 데이터하고 연결해서 우리 회사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한 GPT-4가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은행이라면 우리 회사의 콜센터에 들어왔더니 상담 케이스를 다 추가 학습을 GPT-4에다 시켜서 우리 은행의 고객들에게 맞는 답을 하는 챗봇을 만들 수는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려면 근데 이 데이터를 딱지를 붙여서 라벨링하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행에 들어온 막 수백만 건의 상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문의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의, 어떤 문의들은 중요하지 않은 문의, 어떤 문의들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의, 어떤 문의들은 1년 뒤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의, 이렇게 구분이 다 돼야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딱지 붙이는 일,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 학습시키는 실제로 학습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머신러닝 관련된 일자리를 찾아봤더니 업워크에서 똑같이 이렇게 쭉 가다가 2022년이거든요. 여기가 2022년 이 중반 지나면서 이거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파란색은 공고를 낸 회사 숫자고 빨간색은 공고가 난 일자리 숫자거든요. 일감 숫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자체 AI 개발해가지고 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챗 GPT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일자리 중에 고성과 노동자가 있어요. 또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인공지능이 싹 대체할 수가 있지만 일을 잘하는 분들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일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신문사에서 기사를 쓴다고 그러면 아주 초보 신입 기자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자료 보고 그대로 탁탁탁탁 쓰는 게 이제 신입 기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 있는 팀장급, 부장급, 고참 기자들은 기사 가치도 판단하고 제목도 어떻게 정할지 생각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 신입 기자들이 할 일을 AI가 대체를 하면 AI 활용해서 이 고성과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더 뽑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또 나타났습니다. 글쓰기 일자리에 대한 거예요. 이게 과거 고성과자들이 챗 GPT 출시 이후에 실적이 어떻는지 보니까요. 일감 수에서나 소득에서나 다 줄어든 거죠. 이게 지금 아까 휘 교수 포함해서 워싱턴대 뉴욕대 같이 분석했던 그 자료인데 그 논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과거 일감이 많았던 고성과자들, 과거 소득이 높았던 고성과자들, 기술 수준이 높았던 고성과자들, 배지 그 어버컷에서 주는 배지가 있습니다. 잘하면 그 배지 있는 고성과자들, 성공률, 고용주가 판단한 성공률이 있어요. 그게 높았던 사람들, 시간당 보수가 높았던 사람들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일감수도 챗GPT 이후에 마이너스, 소득도 마이너스. 유의확률이 유효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유의미한 것들이 별표가 많이 붙어 있는 게 유의미한 것들인데 이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이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관련된 위에는 글쓰기 아래는 이미지 생성인데 관련된 고성과자들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성과자 저성과자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고성과자들은 보수가 더 높고 하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더 일감을 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급 일자리가 계속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고성과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성과자들은 상위 50%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큰 차별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 전체를 보면 늘지 않겠어요? AI 투자 많이 하니까. 보세요. 2020년 이후에 레이오프 숫자입니다. 빨간색 막대가 직원 레이오프. 그러니까 레이오프는 해고죠. 일시해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돌아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해고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기업 숫자, 레이오프 했던 기업 숫자. 쭉 보시면 네, 2022년 이후에 빠르게 늘어났죠. 올해도 지금 전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분기인데 지금 3월 초까지 5만 개 일자리 정도 레이오프가 빅테크 기업에서만 나왔어요. 작년 전체가 20만 개대였는데 올해는 어쩌면 30만 개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이러냐? 기업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하면 일단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개발이 돼서 그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보냅니다. 왜냐? 인공지능에 투자해서 개발해서 나중에 그 일자리는 대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실제로 전 직원 이메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인공지능 투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인공지능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 마련하려면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비용 절감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 좀 내보내야 된다. 나가달라. 이런 얘기죠. 많은 분들 나왔습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어떠냐? 사실은 거시 분석의 영역인데 챗 GPT 이후의 거시 분석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유효한 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증거들이 있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이죠. 여기서 2010년대 10년간 86개국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인공지능 투자와 고용 사이에는 음해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투자 많이 한 국가일수록 그것이 고용에 마이너스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가 클수록 노동자 중에서 특히 중급 기술직 비중이 하락했다. 그리고 고급 기술직 관리직 비중은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고 AI 투자가 클수록 그런 국가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았다. 왜?
GDP 중에 자본소득, 국민소득 중에 자본소득, 노동소득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자본소득은 배당금이나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고, 노동소득은 임금인데, 월급인데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았다는 것은 점점 기술 투자 많이 하면 할수록 배당금이나 이자로 돈 받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소득 비중 늘어나고 임금 소득 비중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다론 아제모울러 연구도 있어요. MIT 교수죠. MIT 경제학과 교수인데 앞으로 노벨상 타실 분이라고 많이 얘기되던 분이에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도 받았었는데 노벨 경제학상 타려면은 젊었을 때 굉장한 연구 업적을 남긴 다음에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젊었을 때 업적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노동시장에서 자동화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아직 AI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분석한 건 자동화까지인데요. 자동화는 불평등을 초래했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였다. 자동화는 임금을 하락시켰다. 이게 이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은 데론 아제모울루는 주류 경제학자이고요. 그래서 AI든 기술이든 도입하면 그 자동화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서 나중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논리를 원래는 펼치던 분이에요. 생산성 밴드웨건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그 기계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계를 더 들여오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되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 더 들여오면 기계를 돌린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화는 고용을 나중에 늘린다. 이게 생산성 밴드웨건의 논리인데요. 최근에 낸 책에서 이걸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제모울루가 원래는 생산성 밴드웨건을 믿던 사람인데 최근에 낸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이 자동화 기술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고용이 있는 기술이 투자가 되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도 같이 따라오면서 고용이 더 늘게 되는데 요즘 개발된 기술은 특히 AI 기술의 경우에는 고용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다. 고용이 불필요한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없는 거죠. BIS 국제결제은행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게 이제 AI를 보는 국제결제은행 연구의 결과인데요. 영국,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이렇게 6개 국가를 다 봤는데 이 가로축은 소득 분위예요. 그러니까 요 0에서 10까지가 가장 가난한 계층, 90에서 100까지가 상위 10% 가장 부유한 분들. 세로축이 중요한데 potential complementarity 보완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잠재적으로 그분들이 종사하는 업종이 기술하고 일자리가 얼마나 보완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에 도입되는 기술이 고용을 창출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고용을 대체하는 기술인가? 보완성이 높으면 창출하는 기술, 보완성이 낮으면 대체하는 기술이죠. 불행하게도 하위 계층일수록 보완성이 낮다. 다시 말해서 하위 계층 일자리를 먼저 없앤다. 상위 계층일수록 보완성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위 계층이 누구죠? 콜센터, 그리고 마트 캐시어 이런 분들이 되겠죠. 상위 계층 누구겠어요?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지금 격파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론,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한다에 대한,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이 뭐였어요? 직무는 직업이 아니다. 직무가 대체되어도 직업은 남는다. 이게 무슨 답이겠어요? 직업은 남는다. 그런데 고소득 직업만 남는다. 의사, 변호사는 남지만 콜센터 직원이나 마트 캐시어는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논리도 완전 격파는 아니지만 우리를 그렇다지 행복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죠. 그래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워크 일감 계속 분석하는 건데요. AI를 활용하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자리 구한다는 포스팅을 보면 요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 업종은 사라집니다. 콜센터 업종은 공고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챗봇을 개발하는 일,
이건 공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 컨텐츠 개발하는 일자리 공고는 점점 줄지만 여기 보시면 AI 컨텐츠 창작, AI 컨텐츠 글쓰기. 요거는 AI를 활용해서 글쓰기하고 컨텐츠 만드는 일은 공고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발도 마찬가지고 앱 개발, 뭐 에이전트 개발 이런 것들 AI 활용해서 해달라고.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보수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미래의 우리 일자리 지형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생각할 때 결국에는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서 그 역량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AI가 완전히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AI발 일자리 종말론에 대해서 반론 세 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AI 기술 수준이 아직 낮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글쓰기하고 고객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이미 가공할 만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런 아제모글로 MIT 경제학과 교수나 국제결제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미 AI 투자가 일자리도 줄이고 그리고 임금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무는 대체되어도 직업은 남는다고요? 수술은 대체될 수 있지만 의사는 대체될 수 없다고요? 네, 의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트 캐시어나 또는 고객 상담사, 콜센터 직원은 이미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직종은 남을 수 있는데 중급 기술, 저소득 직종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가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AI를 활용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얼마나 더 잘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잘하는 일을 더 잘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이런 일자리, AI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 그리고 그런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이렇게 크게 전환해야 되는 때가 사회 전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직무 전환하는 분들한테 실업급여 더 많이 드려야 되고요. 사회보장 더 잘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제까지 도입을 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꼭 돈 때문에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또 사회적인 참여와 교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